자, 이번 시간은 41페이지 양가로 7번의 수당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41페이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척이 안 되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페이지 시험의 출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따라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될 수 있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 작성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각서 적습니다. 문제 유출시키지 않겠다. 확약서를 적죠. 따라서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만약에 동그라미 3번 이런 문제를 유출시킨다든지 이렇게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의 명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험의 실시인데 양가로 1번 시험 위탁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2번 시험 시행의 공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응시원서인데 시험을 보려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경우 그렇겠죠. 다만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다만 시험을 지금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28,000원입니다. 1, 2차 같이 응시할 경우에는. 따라서 우리 시험에 28,000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자, 시험 보러 가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 반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억해 보니까 과오납한 경우 잘못해서 초과해서 납부하면 초과해서 납부한 부분을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부 다 돌려줍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봤다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원서 접수가 가령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은 첫날 원서를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100% 다 돌려받습니다. 다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0%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100분 5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7이 많이 나왔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돌려준다. 숫자 7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밑에 6번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자, 합격자 결정을 보면 합격자 결정에 보면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는 한마디로 1차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2차는 2차 시험, 1, 2차가 구분되죠. 2차 시험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2차 시험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차는 첫 번째 상대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2회 시험부터 9회 시험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2년에 3,000명씩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딱 뽑고 그래서 카트라인이 7회 때는 80점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예를 들면 올해는 최소 2만 명 선발한다. 최소 2만 명 선발한다. 또는 최소 33%, 최근에 합격률이 2차 합격률이 33%죠. 그래서 최소 33%를 뽑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최소 선발 인원을 2만 명 선발한다 했는데 만약 60점 이상인 사람이 3만 명 이상이 뽑혔다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죠. 왜? 최소만 규정하고 있고 최대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 또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10회 시험부터 계속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 2차 모두 평균 60점만 받으면 되고 40점 밑으로 과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3페이지 맨 밑에 합격자 결정을 살펴봤고요. 44페이지 박스 표에 있는 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7번에 시험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인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30일 이내에 하면 X죠. 1월 이내에. 1월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1일도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월 있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늦어도 1월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은 거의 일주일 안에 다 교부를 해줍니다. 늦어도 1월 이내에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분실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다. 자,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자격증 재교부. 뒤에 걸 미리 예습을 하면 자격증 재교부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앞으로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죠. 만약에 자격 취소되었는데 7일 이내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모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다면 부산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 분실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라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 그런데 청문,
자격을 취소, 이거 앞으로 예습입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자격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둘 다 이것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교부는 그 산업인력공단에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지 주소와 그 다음에 실제 거주 주소 두 개를 적는데요.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살고 있어도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소를 주민등록지 주소가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만약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를 응시한 경우에도 이미 주소가 부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 정보를 수정하면 주민등록지 주소를 서울로 고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입력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상 공부할 때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꼭 비교해서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록 신청이라든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제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니까 공무원이 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바로 제가 자격증 딴 날짜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참고로 10회 때와 14회 두 번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둘 다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이제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서 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45페이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입니다. 4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입니다. 부정행위 한 날부터가 아니고요. 이렇게 5년간 자격을 정지하게 되는데 무효 처분을 하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하고 나서 또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45페이지 1월 30일 비교를 해놨는데 비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2월이 아니고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했죠. 자격증 교부 1월 이내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에서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했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등록이라는 건 개업을 말하는 겁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47페이지 중개업 등록의 성질인데 자, 일단 등록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즉 개업 절차인데 개업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만은 교과서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3페이지 맨 위에 표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필기하고 있는 내용이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은 개업을 할 초보자들이 받는 건데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개업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취직을 할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받는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자, 이렇게 실무교육까지 받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 경우 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역시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인장 등록도 등록된 인장을 등록증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보정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등록 절차입니다. 즉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개업 절차인데 47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업 등록의 성질입니다. 1번 등록은 1인 1등록의 대인 처분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 양도나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을 짓고 있다가 건축주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면 곧바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처분, 즉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개업공개사 사망했는데 대신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일종의 면허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거래계약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등록은 등록관청의 수리행위로서 금지행위가 해제되는 것으로 등록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가 아니라 행정법상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매매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시켜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등록관청인데요. 자,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뒤에는 보면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입니다. 따라서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요. 종로구에 있고 사무소가
사무소가 만약에 관악구에 있으면 등록관청은 관악구청장이 되겠죠.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관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고 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고요.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구가 비자치구인데, 모든 구청장이 있으면 전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예컨대 천안, 용인, 포항 이런 경우, 수원 같으면 수원시 영통구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신청자 등인데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법인도 가능합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소공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불가합니다. 그게 우리 교재 48페이지 양가로 2번에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의신청 올라온 걸 보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할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 올라왔더라고요. 취직해도 되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은 해석상 1인 1등록이므로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대인적 처분으로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령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다. 이런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중개인 관련되는 것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 신규 등록,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등록이 당연히 안 되고요. 결격 사유니까.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위에 4번에 보니까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없던 자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49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 신청 서류 기억에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기억으로 되어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우리 교재 49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다만 이 실무교육도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으로 등록관청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격증 진위 여부는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6월 전에는 반명암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모든 공인중개사법상 사진은 반명암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든 등록 신청하려는 사람들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그게 공정서류나 또는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해당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요거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필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이것은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은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 또는 증명서류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들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자격증 4번입니다. 자격증 4번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요.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의 지자체 조례,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성남시 분당구에 개업을 하려면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분당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겠죠. 비자치구의 경우는 조례가 없죠. 그래서 분당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분당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 제도와 등록 신청 서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 등록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